이기적인 유전자란 무엇인가? 1장 흥분의 1세기 다윈에서 시작되다. 19세기의 위대한 과학자 찰스 다윈을 빼놓고 진화론을 얘기할 수 없을 겁니다. 또한 다윈 진화론을 빼놓고 이 책의 목적인 도킨스의 이기적인 유전자에 관해서 얘기할 수도 없겠죠. 왜냐면 도킨스는 그에 져서 이기적인 유전자의 머릿말에서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이기적인 유전자는 다윈의 소리다. 그것을 다윈 자신은 실제로 선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표현한 것인데 그 타당성을 다윈은 즉석에서 인정하고 크게 기뻐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싶다. 사실 그것은 정통적인 네오다위니즘의 논리적인 발전이며 단지 새로운 이미지로 표현되었을 뿐이다. 진화론에 대한 다윈의 업적은 새삼스럽게 여기서 되풀이할 필요는 없겠죠. 1859년 다윈은 종의 기원을 발표했습니다. 정확하게는 자연도태에 의한 종의 기원 또는 생존투쟁에 이겨 남는 종의 보존에 대하여 라는 긴 제목을 가진 이 책은 그때까지의 생물학을 크게 바꿔놓았죠. 즉 다윈의 진화론은 그때까지 주로 생물의 다양성에 주목해온 박물학과 같은 생물학을 자연과학으로서의 생물학으로 탈피시켰습니다. 종의 기원 중에서 다윈은 사실을 철저하게 쌓아올려 거기서 보편적인 원리를 구하는 귀납법을 취했습니다. 다윈은 변이의 사실, 유전의 사실, 생물 간의 경쟁이 있다는 사실, 품종 개량에서 볼 수 있는 인해 도태의 사실, 적응의 사실 등에 대하여 철저하게 조사했죠. 그리고 나서 이들 사실을 자연도태라는 하나의 원리로 설명한 겁니다. 다윈의 진화론을 간단하게 요약해보죠. 일반적으로 말하면 생물은 살아남아 자손을 만드는 개체 수보다 더 많은 자손을 만든다. 그 때문에 태어난 자손들 사이엔 냉엄한 생존 경쟁이 일어난다. 그러나 태어나는 개체 중에 변이가 따르는 것이 있다. 다윈은 이렇게 하여 태어나는 개체차 또는 개체변을 중시한 겁니다. 개체변에는 생존 경쟁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결과 유리한 변을 일으킨 변종은 그렇지 않은 개체보다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러한 과정이 몇천 세대, 몇만 세대라는 긴 시간 되풀이됨으로써 이 변종이 종 가운데 다수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종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이 논리는 아주 명쾌하고 알기도 쉽습니다. 그 때문에 다윈의 진화론은 급속히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내게 된 거죠. 유전의 수수께끼, 혼합설. 이 이론에서 다윈은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유리한 개체와는 대대손손 전달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개체차가 생존 경쟁을 유리하게 유도했다고 해도 그 개체차가 1대에 한정되고 자손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면 몇 대가 지나도 새로운 종은 생겨나지 않을 거니까요. 그 때문에 다윈은 아무리 작은 개인의 차라도 그것이 대대로 축적되어 감으로써 신종이 탄생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유전을 중시했던 겁니다. 그런데 당시의 유전에 대한 생각은 혼합유전 또는 융합설이라고 부르는 설이 주류였는데 이 생각에 따르면 암컷과 수컷이 교배하여 자손이 생길 때 부모로부터 유전한 성질은 모두 자손에게 혼합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유전은 종종 비유로서 피와 관련되어 얘기해온 것이었죠. 자, 그런데 이 융합설에는 단점이 많았습니다. 먼저 같은 수컷과 암컷 사이에 생긴 자손인데 함께 태어난 개체끼리 조금도 닮지 않은 일이 있었던 거죠. 같은 부모로서 전달된 유전적인 성질이 똑같이 혼합되어 있을 터인데 자손끼리 닮지 않았다는 것은 융합설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또 부모의 유전적 성질이 자손 안에서 혼합된다면
어떤 집단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배로 태어나는 자손들은 수세대나 지나면 어느 개체도 비슷한 중간의 형의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여러 가지 물감을 섞으면 모두 진흙빛을 띤 갈색이 되는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때문에 이런 융합설에서는 개체가 아무리 유리한 변화가 생기더라도 전체로서는 옅어진 상태로만 자손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또한 그 자손이 다음 세대에 전달될 때 다시 변이는 옅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몇 세대인가 뒤에는 그 유리한 성질까지 없어져 버려서 자연 도태도 작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을 바탕으로 다윈의 진화론은 결국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윈은 유전에 관한 새로운 생각을 전개하게 된 거죠. 판게네스설. 종의 기원을 쓴 시점에서 다윈은 유전에 관해선 거의 설명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유전 메커니즘에 관해선 전혀 기술하지 않았죠. 때문에 다윈은 나중에 가축 재배 식물의 변이라는 저서에서 판게니스설 또는 판제네시스설이라 불린 생각을 발표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다윈 시대에는 아직 맨델의 유전 법칙이 알려지지 않았죠. 때문에 다윈은 유전에 대해서 크게 괴로워했지만 프랑스의 라마르크가 주장했던 획등 형질의 유전만은 절대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다윈이 생각한 가설이 바로 판게네시스설이 되었죠. 이 이론에 따르면 생물의 몸에 있는 모든 세포에는 작은 제물이라는 입자가 있습니다. 제물은 생물의 형태나 색 등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제물은 증식하거나 다른 세포로 이동할 수도 있어요. 그 때문에 정자나 난자 같은 생식세포엔 몸속의 체세포로부터 제물이 모여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체세포의 여러 가지 변화는 제물에 의해서 생식세포로 전달될 수가 있는 거죠. 다윈은 이리하여 몸의 모든 장소에서 생긴 변화가 생식세포로, 또 마찬가지로 부모에서 자식에게로 전달되는 메커니즘을 판게네시스라고 부른 겁니다. 예를 들면 제뮬이라는 입자가 부모의 체세포에 100이면 100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확실히 그 자손의 체세포 또한 100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이 제물이 몇 세대 뒤까지 효력을 가질 수 있는가라는 거죠. 다윈은 약 2대까지는 효력이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또한 절대로 인정할 수 없었던 획득 형질의 유전도 판게네시스설론 부정하지 못했죠. 판게네시스설에 의하면 체세포의 모든 변화가 유전되므로 획득 형질까지 자손에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유전학에선 체세포와 생식세포 사이엔 일체 관계가 없죠. 유전은 생식세포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게 상식입니다. 그러나 다윈 자신은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이 유전에 관해서 체세포와 생식세포가 완전히 무관하다는 것은 훗날 바이스만이 증명하게 됩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 판게네시스설은 성립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당시 일반적으로 융합설이 믿어졌던 것을 생각하면 유전이 혼합되지 않은 어떤 종의 입자에서 비롯된다고 알아차린 다윈은 역시 천재였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분명히 다윈 자신은 유전 메커니즘에 관해 올바르게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윈 진화론의 남은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과학자가 유전 연구를 진행해 온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20세기가 되자 모건, 윗슨, 크릭 등에 의해 유전 메커니즘이 해명되게 됩니다. 이런 유전학 연구로부터 유전자는 유전이란 현상의 주역임이 확실해진 거죠. 도킨스가 말하는 것처럼 다윈은 진화론을 재창하는 중에 어느 날인가 유전자가 진화론의 주역이 되는 걸 예상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다윈의 진화론과 유전학의 관계를 모른다면 도킨스의 이기적인 유전자 이론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죠. 그래서 이어 유전 법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멘델의 발견. 유전이라는 것은 부모의 여러 가지 형질이 그 자신에게 전달되는 현상입니다. 판다의 새끼들은 판다가 되며 침팬지로부터는 침팬지가 태어나죠. 청어알은 모두 청어가 되고 이크라는 모두 연어가 되는 겁니다. 좀 더 과학적으로 표현하면 판다의 유전자는 판다가 되기 위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유전 정보가 틀림없이 정확하게 자손에게 전달되는 것이 유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유전이란 모든 생물이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유전 정보를 올바르게 자손에게 전달하는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 탄생 이래 약 100년 전까진 유전에 관한 법칙은 신비의 문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 문을 연 것은 오스트리아의 수사 그레고어 요한 멘델이었고, 그 열쇠는 멘델의 수도원 마당에서 7년간 걸쳐 관찰한 완두콩이었죠. 멘델의 연구는 황색 종자와 녹색 종자를 심어 각각 꽃을 피게 하고 인공적으로 교배시키는 일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생기는 종자의 색을 조사해봤더니 모두 황색이 되었죠. 몇 번 해보아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다음에 이 2대째의 종자를 심어 핀 꽃끼리 교배시키면 3대째는 황색과 녹색의 비율이 3대1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멘델은 완두콩 종자엔 종자의 색을 결정하는 어떤 인자가 있다고 생각한 거죠. 종자가 황색이 되는 인자를 A1, 녹색이 되는 인자를 A2라고 하면 처음 황색이 되는 종자는 A1, 녹색이 되는 종자는 A2의 인자를 가지게 되겠죠. 그럼 생식세포라 부르는 수술이나 암술은 보통 체세포와 달리 염색체가 반인 상태이므로 생식세포의 수술이나 암술엔 A1인 곳은 반으로 갈라져 A1이 되고 A2인 곳은 A2로 되는 겁니다. 이 A1을 가진 꽃자루가 A2인 암술과 수분하게 된다면 한 개의 세포가 되며 A1, A2가 되겠죠. 여기서 멘델은 A1이라는 인자가 A2라는 인자를 억제한다는 훌륭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황색이 되는 A1이라는 인자가 우성이고 녹색이 되는 열성 인자인 A2를 억제하므로 2대째의 종자는 전부 황색이 된다고 생각한 거죠. 다시 3대째에는 A1의 우성 인자와 A2의 열성 인자가 각각 나눠져서 수분되므로 A1이 하나, A2가 하나, A1, A2가 두 개가 생기는 겁니다. A1, A2는 A가 우성이므로 황색 종자가 되었죠. 그 결과 황색 종자는 3이고 녹색 종자는 하나가 된 것입니다. 멘델은 이 인자를 유전 인자라고 불렀습니다. 이 법칙은 멘델의 법칙이라고 불리는데 멘델이 그의 생각을 발표한 1865년 이 발견의 중요성을 지적한 과학자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멘델의 법칙은 무려 35년 뒤인 1900년대 네덜란드의 드 프리스 등 세 사람의 연구자에 의해 재발견되게 되었죠. 이것이 과학사상에 유명한 멘델의 재발견인 거고요. 멘델의 위대함은 생물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형질 중에서 뚜렷이 구별할 수 없는 형질을 잘라버린 것입니다. 빨간 꽃과 하얀 꽃, 황색 종자와 녹색 종자라는 간단히 구별할 수 있는 형질을 골라 단순하게 통계 처리한 것이죠. 그때까지의 박물학적인 생물학에 통계학이란 수학을 도입한 이른바 생물 형질의 계량화에 성공한 것입니다. 한편 멘델이 발견한 것은 어디까지나 유전 법칙이며 유전 그 자체는 아니었죠. 그래서 멘델은 생물의 유전을 지배하는 것은 유전자라 부르지 않고 유전인자라고 불렀습니다. 유전인자가 유전자로 불리게 된 것은 멘델의 재발견에서 20년 뒤의 일입니다. 미국의 유전학자 토머스 헌트 모건은 초파리를 사용한 실험으로 유전인자가 염색체 상에 있는 걸 알아냈죠. 모건은 이 발견으로 1933년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모건은 초파리의 여러 가지 유전인자를 염색체 상에 있는 점으로 파악하며 그
그 염색체 상의 위치를 통계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래하여 유전인자가 뚜렷한 실체로서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졌죠. 맨델이 수도원 마당에서 완두의 종자를 뿌리고 나서 80년의 세월이 지난 겁니다. 그리고 이 유전학은 수학뿐만 아니라 화학과 물리학을 도입함으로써 유전자가 DNA라고 불리는 물질임이 증명되게 되죠. 다음은 이 멋진 발견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진짜 주역 DNA의 등장. 19세기 중엽 맨델에 의하여 시작된 유전학은 20세기에 들어서 비약적인 진보를 이뤘습니다. 과학자들은 유전자야말로 생물의 가장 기본적인 설계도임을 알아차린 거죠. 그리고 그 결과 유전자의 정체를 밝혀내는 격렬한 경쟁이 펼쳐졌습니다. 과학사상 가장 유명한 선두 다툼은 미국의 제임스 왓슨과 영국의 프랜시스 크릭이란 두 과학자에 의하여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유전자의 정체는 DNA라는 물질이었죠. 왓슨은 20살에 박사학위를 딴 수재인데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괴짜라고 여겨졌습니다. 한편 크릭은 재능과 능력이 있는데도 어떤 문제나 참견을 좋아하며 도저히 차분한 연구 따윈 할 수 없는 성격이었습니다. 33살이 되었지만 박사학위도 받지 못한 대기만성 타입의 전형이라 할 수 있었죠. 이 두 사람의 운명적인 만남이 영국 케임브리지에 있는 캐번디시 연구소에서 이뤄졌습니다. 이 두 사람에겐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 모두 유전자가 DNA라고 확신하는 것이었습니다. 왓슨과 크릭의 발견 이전에도 유전자가 DNA라는 것을 시사한 실험 결과가 몇 가지 나와 있었는데요. 그것도 나중에 와서 알아차린 것인지라 20세기의 반환점에선 유전자의 정체는 불명확히 썼죠. 이 왓슨과 크릭 두 사람이 자기들의 당초 연구 테마는 제쳐놓고 오로지 DNA 얘기에 열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매일 하는 일은 생철과 철사로 모형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모형이라고 해도 비행기나 자동차 모형이 아닌 DNA 모형을 조립하는 일이었죠. 그리고 그때 그들의 모형 제작에 중대한 힌트가 생겼는데 첫 번째는 DNA를 구성하고 있는 염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DNA에는 아데닌, 티민, 구아닌, 시토신이란 네 종류의 염기가 존재합니다. 이 네 종류의 염기량을 조사해보면 아데닌과 티민의 양이 반드시 같아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구아닌과 시토신의 양도 똑같았죠. 이런 사실로부터 왓슨과 크릭은 아데닌과 티민이라는 염기가 언제나 한 쌍, 페어가 되어 결합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힌트는 DNA 결정을 X선 회절에 걸어 얻은 상이었습니다. 이 X선 회절 사진은 뚜렷한 DNA 두 개가 마주본 나선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걸 나타냈습니다. 이 두 가지의 힌트를 기초로 하여 1953년 2월 28일 두 사람은 이중 나선 구조를 가진 DNA 모형을 완성하게 된 것이죠. 맨델이 일찍이 유전인자라 부르고 모건이 초파리의 염색체 상에서 발견한 유전자가 DNA임이 확정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맨델의 유전 법칙에서 DNA의 발견까지 과학사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이야기를 대략해보았습니다. 허나 도킨스의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생각을 이해하려면 유전자 외에 또 하나, 동물 행동학 분야를 아는 것이 필요하죠. 다음으로는 동물들의 행동이 어디까지 유전자로 조종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러한 행동들이 과연 다인의 이론으로 잘 설명되는지 지금부터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인간만이 문화적인가?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했죠. 데카르트도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철학자의 말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인간에겐 문화가 있고 사회가 있음으로써 인간이라는 것이 세계의 상식일 겁니다. 인류학 교과서에는 동물과 인간을 구별하는 것은 문화다 라고 쓰여 있을 정도이죠. 그런데 최근 많은 연구로부터 동물 무리에도 고도한 사회가 있고 동물의 행동엔 문화적 의미가 있다는 것이 상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문화나 사회라는 개념이 인간만의 독점물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동물은 어떻게 집단으로 생활할까요? 먼저 단독으로 생활하고 있는 동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호랑이나 표범은 번식 때 수컷과 암컷이 쌍이 되는 이후엔 거의 단독으로 살아갑니다. 동물의 행동권을 일반적으로 세력권이라 부르는데요. 호랑이의 세력권은 대단히 배타적이어서 자손을 늘리기 위한 암컷 위엔 들어오지 못하게 하죠. 호랑이에게 다른 개체가 있으면 먹이를 찾는 데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 때문에 호랑이는 넓은 세력권 안에서 혼자 사냥을 하는 겁니다. 유럽 오소리는 집단 생활을 하고 있는데 무리를 구성하는 유럽 오소리의 수는 그 행동권에 있는 먹이, 즉 지렁이의 양에 따라 결정됩니다. 때문에 유럽 오소리의 무리는 때로는 2마리에서 많을 땐 12마리로 개체수는 제각각이고 행동권도 크고 작든 여러 가지가 되는 거죠. 이 유럽 오소리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동물의 세력권이나 행동권은 먹이의 양이나 상태로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호랑이가 단독 생활자인 이유도 먹이가 되는 대상이 그다지 풍부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죠. 다만 이렇게 세력권이나 행동권이 먹이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무리를 만들고 있는 많은 동물들은 함께 행동하며 식량을 공유하는 일도 있고 때로는 독립하며 먹이를 찾는 일 또한 있습니다. 동물들이 집단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봐야 하는 거죠. 무리에 의한 집단 방어. 무리를 짓는 이유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리를 지으면 방해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무리에는 많은 개체가 있으므로 다가오는 적을 발견하기 쉽겠죠. 그 때문에 적은 무리에 알려지지 않고 다가가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단독보다도 집단으로 있는 쪽이 주위에 마음이 쓰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사실 기러기는 무리 속에 먹이를 먹을 땐 혼자 먹이를 먹을 때보다 어리를 드는 횟수가 적습니다. 열심히 먹이를 먹고 있을 때 위험이 닥치면 한 배가 경고해 주므로 안심이 되는 것이죠. 또한 무리를 지음으로써 적을 혼란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파이크가 있는 수조 속 한 마리의 가시고기를 넣으면 파이크는 금방 가시고기를 잡아먹고 맙니다. 그러나 가시고기를 무리채 놓으면 파이크가 최초의 한 마리를 잡아먹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방어를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동물도 있습니다. 이리 때의 습격을 받은 사양소 수컷들은 바깥쪽 이를 향해 둥글게 진을 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리는 사냥소의 뿔이 방해가 되어 공격할 수가 없게 됩니다. 또 얼룩말이 사자에 대항하며 원을 만들어 뒷다리로 방해하는 것도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죠. 적에게 더 재미있는 방법을 취하는 동물도 있습니다. 타조의 경우 몇 마리의 암컷이 같은 둥지에 알을 낳는데 실제로 알을 품는 타조는 맨 먼저 알을 낳은 암컷입니다. 암컷 타조는 자기 이외의 다른 암컷의 알까지 부활시키는 거죠. 그 때문에 타조 암컷은 보통 20마리에서 30마리의 새끼를 데리고 있고 많을 땐 100마리가 넘는 무리를 돌보는 일도 있습니다. 이처럼 참견하기 좋아하는 타조의 습성도 무리나 집단을 짓는 편이 안전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타조 새끼는 큰 집단으로 있을수록 살아남기 쉬운 것이 관찰되어 증명되었죠.
집단 행동으로서의 사냥. 집단으로 생활하는 두 번째 이점은 먹이를 찾거나 먹이를 사냥할 때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집단으로 생활하면 한 패의 개체가 먹이를 찾아내어 먹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먹이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는 거죠. 단독으로 살고 있는 호랑이나 뱀은 살며시 다가가면서 먹이를 포식합니다. 그런데 집단으로 생활하는 사자, 하이에나, 라카온 같은 동물은 무리의 개체가 협력하며 먹이를 잡아냅니다. 이 협력은 인간이 하는 사냥과 같은 방법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죠. 단독으로 사냥하는 것보다 이러한 집단에 의한 사냥 쪽이 먹이를 잡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집단이면 한 패끼리 교대하면서 먹이를 추적할 수 있으며 먹이의 도망갈 길을 막을 수도 있겠죠. 또한 단독으로 습격하는 먹이의 크기엔 한계가 있을 겁니다. 무리로 하는 사냥이면 단독인 경우보다 훨씬 큰 먹이를 덮칠 수가 있죠. 실제로 하이에나는 한 마리로선 도저히 잡을 수 없는 얼룩말과 같은 대형 동물을 집단으로 습격하여 포식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리 사냥을 하는 사자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사자가 얼룩말을 덮칠 때에는 먼저 몇 마리의 사자가 멀리부터 얼룩말을 둘러싸면서 상대가 알아차리지 못하게 살며시 접근합니다. 그리고 그중 한 마리가 충분히 다가가서 공격하면 얼룩말 무리는 혼란 상태가 되어 일제히 달아나게 되죠. 그리고 이때 매복하고 있던 사자가 나타나 얼룩말을 잡는 겁니다. 이처럼 집단적인 사냥이 단독으로 하는 공격보다 효율이 좋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사자가 가재를 잡는 경우 단독으로는 15%의 성공률밖에 안 되는데 두 마리 이상의 사냥에서는 포획률이 30%를 웃돌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동물의 행동은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진화해야만 했을까요? 다윈은 개체가 살아남기 위한 전력으로 이것을 설명하려고 했지만 과연 그것만일까요? 또 동물의 본능과 문화적 행동과는 어떠한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여기까지 오면 아무래도 도킨스의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이론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장에선 도킨스의 진화론이 탄생하는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보기로 하죠. 이기적 유전자의 길. 가족끼리 서로 강한 인연으로 묶여있는 것은 인류 공통의 사실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일조차 있습니다. 어느 날 신문 기사에 닭장 화재 하나가 보도됩니다. 닭장에 불이 나서 그 안에 있던 닭이 다 타서 죽은 사건이었죠. 그런데 그 닭의 밑에선 병아리 몇 마리가 무사히 살아남았습니다. 어미닭이 자기를 희생해서 병아를 지킨 것이죠. 집신벌레나 아메바 등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고등한 동물에서는 부모 자식이 애정이라는 끈으로 강하게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자식이라는 혈육의 정을 넘어서 인간은 타인을 돕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에게 자기를 희생해서 타인을 돕는 이타적인 본능이 있는 걸까요? 혈연 도태설. 영국의 생물학자 해밀턴은 이 문제를 유전자라는 관점에서 파악했습니다. 그는 1964년 사회행동의 유전적 진화라는 논문을 발표했죠. 해밀턴의 이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혈연자를 돕는 행동을 야기하는 유전자는 도태상 유리하며 개체군에게 퍼질 경향이 강하다. 즉, 혈연 이타주의가 동물계에서 보편적으로 보이는 것은 모든 동물이 그런 행동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갖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전자는 처음엔 적어도 긴 도태 사이에 그렇지 않은 유전자를 밀치고 개체군에서 퍼지게 된 거죠. 마침내 전면적 승리를 얻게 된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다윈 진화론과 달리 도태상 유리한 것은 개체가 아닌 유전자라고 말하는 해밀턴의 설명이 있다는 점입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혈연을 돕는 이타적인 행동은 적어도 그것을 행하는 개체에게는 손실 이외에 아무것도 아닌데, 그 개체의 유전자적으로 본다면 이타적인 행동은 득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체가 하는 이타적인 행동이란 실은 유전자에겐 이기적인 행동이 된다는 거죠. 유전자의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해도 유전자 자체는 생물도 아니고 행동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해밀턴은 개체의 혈연을 도와주는 행동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함유하는 유전자는 개축은 속에 점점 증가되어 도태상에서도 유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어떤 개체가 갖고 있는 유전자는 모친의 것과 부친의 것이 페어가 되어 있죠. 이것을 개체의 유전자에서 보면 양친의 유전자가 2분의 1씩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식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행동을 취하는 것이 유전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2분의 1을 구한 것이 되는 겁니다. 부모라는 개체가 애정의 기초를 두고 자식을 구했다고 해도 실은 그러한 희생적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유전자를 가졌기 때문일 수도 있는 거죠. 또한 이런 혈연 이타적 행동을 일으키는 유전자는 그렇지 않은 유전자보다 자연 도태에서 살아남을 기회가 커지게 되는 겁니다. 즉, 도태라는 과정에서 살아남아 우리 안에서 정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는 부모 자식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형제라든가 친척끼리라든가 하는 방식으로 그 중에 혈연 이타주의의 유전자를 함유하고 있는 유전자끼리는 서로 간 안전보장 조약을 맺은 것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유전자는 다른 개체보다도 자기와 아주 닮은 유전자를 가진 개체, 즉 혈연인 개체가 위험해진다면 자기를 희생해서 도움으로써 자신과 가까운 유전자군을 집단적으로 방어하게 되는 겁니다. 이 안전보장 조약을 맺고 있는 혈연 이타주의 유전자와 그렇지 않은 유전자의 우열은 분명히 나타나겠죠. 서로 돕지 않은 유전자들이 살아남을 가능성은 서로 돕는 유전자들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나는 게 당연할 겁니다. 이 때문에 오랫동안 혈연 이타주의 유전자가 도태에 의해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도킨스의 이기적인 유전자. 해밀턴은 혈연을 돕는 유전자를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중대한 일을 알게 되죠. 유전자는 자기를 위해서 혈연자를 돕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일이 있는데, 이는 과연 혈연자뿐일까 하는 물음입니다. 유전자에게 혈연자란 요컨대 자기와 같은 유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와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은 개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반드시 직접 혈연자를 돕는 것뿐만 아니고 혈연자를 돕는 사람을 돕는 간접적인 루트에 자기희생적인 행동 또한 있습니다. 자기희생적이라고 하면 듣기는 좋겠지만 보는 관점에 의하면 유전자 자신이 증식하려는 이기적인 행동에 지나지 않은 거죠. 개체란 관점에서 보면 자기희생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유전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기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해밀턴과 같은 영국의 생물학자 리처드 돈킨스는 이렇게 하여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개념에 도달합니다. 그는 1976년 이기적 유전자라는 개념을 세상에 던지게 되었죠. 그의 아이디어는 두 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집니다. 유전자는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증식시키려는 행동의 프로그램이라는 것. 또 하나는 생물은 그 프로그램을 실현하기 위한 흐름 또는 탈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도킨스의 이기적인 유전자는 해밀턴의 혈연 도태를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 보편화시킨 것입니다. 즉, 도킨슨의 생각에 따르면 얼핏 보면 어떠한 희생적인 행동, 어떠한 이타적인 행동도
유전자로서는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행위의 따름이라는 겁니다. 이기적 유전자의 다양한 솜씨는 여러 갈래를 걸칩니다. 자기 희생의 유전자나 혈연을 돕는 유전자는 그 일부에 지나지 않죠. 다음으론 이기적인 유전자의 구체적인 예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개미의 버섯 농장. 어떤 종의 개미는 고도로 발달한 사회를 만듭니다. 벌이 집단을 이뤄 생활한다는 건 잘 알려져 있는데 개미는 그 벌에서 진화했다고 하죠. 도킨스가 소개한 예에선 아메리카나 아프리카의 어떤 종의 흰개미는 버섯 농장을 만드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잘 알려진 것이 남아메리카의 가위개미가 되겠죠. 가위개미는 지하의 집 속에서 버섯 농장을 만듭니다. 그 집 자체가 거대한 도시이며 거기에 사는 개미 수는 200만 마리 이상이나 됩니다. 가위개미의 일개미는 지하의 버섯 농장에 특수한 균류를 심고 그것을 식량으로 삼기 위해서 버섯을 기릅니다. 버섯을 기르기 위해선 식물의 잎이 필요한데 일개미가 이 잎을 모아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모을 뿐만 아니라 잘게 부수어 버섯 묘상까지 만들죠. 버섯 농장은 깊은 흙 속에 있으므로 고온 다습하며 자라기에 좋은 환경이 됩니다. 일개미는 매일매일 버섯을 정성스럽게 돌봅니다. 버섯 아닌 것이 자라면 그것을 뽑아버리고 버섯 농장을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여기서 가위개미는 왜 버섯을 기르는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버섯 농장의 경영은 가위개미의 습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습성이라는 건 본능이며 유전자가 그 행동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즉 가위개미가 버섯 재배를 하는 유전자를 가지게 된 것이죠. 이 버섯 재배의 유전자는 가위개미의 혈연이기는커녕 전혀 다른 생물인 버섯을 돕습니다. 사회적인 의미에선 자기 희생적인 게 되겠죠. 하지만 이 유전자의 진짜 목적은 그 버섯을 가위개미의 새끼들에게 먹이는 일일 겁니다. 즉 나와 닮은 개체운을 늘리기 위한 자신의 이기적인 유전자의 습성이라는 거죠. 개미가 버섯을 기르는 데는 버섯을 위한 잎을 찾는다, 잎을 물어뜯는다, 모은다, 그것으로 묘상을 만든다, 버섯을 돌본다, 버섯을 새끼에게 준다 같은 몇 가지 복잡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버섯 재배 유전자는 그러한 몇 가지 행동을 지배하는 많은 유전자로 구성된 것이죠. 당연히 이러한 유전자가 단번에 출현한 건 아니겠죠. 각각의 돌연변이에 의해 생기고 자연 도태를 이겨내고 오늘날의 모습이 되었다, 도킨스는 말합니다. 그리고 진짜 놀랄 만한 일이 개미가 버섯을 재배한다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런 복잡한 행동을 일으키는 유전자군이 돌연변이라는 과정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이기적인 유전자는 자기나 혈연자만을 도울 만큼 근시한 적이 아니고 버섯을 기를 만큼 영리하다는 겁니다. 다윈 진화론의 표현을 빌리자면 자연도태라는 혹독한 환경이 유전자를 이렇게 영리하게까지 만들었다고 해야 하겠네요. (1장) 흥분의 1세기, 다윈에서 시작되다. (19세기의) 위대한 과학자 찰스 다윈을 빼놓고 진화론을 얘기할 수 없을 겁니다. 또한 다윈 진화론을 빼놓고 이 책의 목적인 도킨스의 이기적인 유전자에 관해서 얘기할 수도 없겠죠. 왜냐면 도킨스는 그에 져서 이기적인 유전자의 머릿말에서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이기적인 유전자는 다윈의 설이다. 그것을 다윈 자신은 실제로 선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표현한 것인데 그 타당성을 다윈은 즉석에서 인정하고
크게 기뻐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싶다. 사실 그것은 정통적인 네오다이니즘의 논리적인 발전이며 단지 새로운 이미지로 표현되었을 뿐이다. 진화론에 대한 다인의 업적은 새삼스럽게 여기서 되풀이할 필요는 없겠죠. 1859년 다윈은 종의 기원을 발표했습니다. 정확하게는 자연도태에 의한 종의 기원 또는 생존투쟁에 이겨 남는 종의 보존에 대하여 라는 긴 제목을 가진 이 책은 그때까지의 생물학을 크게 바꿔놓았죠. 즉 다윈의 진화론은 그때까지 주로 생물의 다양성에 주목해온 박물학과 같은 생물학을 자연과학으로서의 생물학으로 탈피시켰습니다. 종의 기원 중에서 다윈은 사실을 철저하게 쌓아올려 거기서 보편적인 원리를 구하는 귀납법을 취했습니다. 다윈은 변이의 사실, 유전의 사실, 생물 간의 경쟁이 있다는 사실, 품종 개량에서 볼 수 있는 인해도태의 사실, 적응의 사실 등에 대하여 철저하게 조사했죠. 그리고 나서 이들 사실을 자연도태라는 하나의 원리로 설명한 겁니다. 다윈의 진화론을 간단하게 요약해보죠. 일반적으로 말하면 생물은 살아남아 자손을 만드는 개체 수보다 더 많은 자손을 만든다. 그 때문에 태어난 자손들 사이엔 냉엄한 생존 경쟁이 일어난다. 그러나 태어나는 개체 중에 변이가 따르는 것이 있다. 다윈은 이렇게 하여 태어나는 개체차 또는 개체변을 중시한 겁니다. 개체변이는 생존 경쟁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결과 유리한 변을 일으킨 변종은 그렇지 않은 개체보다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런 과정이 몇천 세대, 몇만 세대라는 긴 시간 되풀이됨으로써 이 변종이 종 가운데 다수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종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이 논리는 아주 명쾌하고 알기도 쉽습니다. 그 때문에 다윈의 진화론은 급속히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내게 된 거죠. 유전의 수수께끼, 혼합설. 이 이론에서 다윈은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유리한 개체와는 대대손손 전달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개체차가 생존 경쟁을 유리하게 유도했다고 해도 그 개체차가 1대에 한정되고 자손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면 몇 대가 지나도 새로운 종은 생겨나지 않을 거니까요. 그 때문에 다윈은 아무리 작은 개인의 차라도 그것이 대대로 축적되어 감으로써 신종이 탄생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유전을 중시했던 겁니다. 그런데 당시의 유전에 대한 생각은 혼합유전 또는 융합설이라고 부르는 설이 주류였는데, 이 생각에 따르면 암컷과 수컷이 교배하여 자손이 생길 때 부모로부터 유전한 성질은 모두 자손에게 혼합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유전은 종종 비유로서 피와 관련되어 얘기해온 것이었죠. 자, 그런데 이 융합설에는 단점이 많았습니다. 먼저 같은 수컷과 암컷 사이에 생긴 자손인데 함께 태어난 개체끼리 조금도 닮지 않은 일이 있었던 거죠. 같은 부모로서 전달된 유전적인 성질이 똑같이 혼합되어 있을 터인데 자손끼리 닮지 않았다는 것은 융합설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또 부모의 유전적 성질이 자손 안에서 혼합된다면 어떤 집단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배로 태어나는 자손들은 수세대나 지나면 어느 개체도 비슷한 중간의 형의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여러 가지 물감을 섞으면 모두 진흙빛을 띤 갈색이 되는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때문에 이런 융합설에서는 개체가 아무리 유리한 변화가 생기더라도 전체로서는 옅어진 상태로만 자손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또한 그 자손이 다음 세대에 전달될 때 다시 변이는 옅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몇 세대인가 뒤에는 그 유리한 성질까지 없어져 버려서 자연도태도 작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을 바탕으로 다윈의 진화론은 결국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윈은 유전에 관한 새로운 생각을 전개하게 된 거죠.
판게네스설. 종의 기원을 쓴 시점에서 다윈은 유전에 관해선 거의 설명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유전 메커니즘에 관해선 전혀 기술하지 않았죠. 때문에 다윈은 나중에 가축 재배 식물의 변이라는 저서에서 판게니스설 또는 판제네시스설이라 불린 생각을 발표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다윈 시대에는 아직 맨델의 유전 법칙이 알려지지 않았죠. 때문에 다윈은 유전에 대해서 크게 괴로워했지만 프랑스의 라마르크가 주장했던 획등 형질의 유전만은 절대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다윈이 생각한 가설이 바로 판게네시스설이 되었죠. 이 이론에 따르면 생물의 몸에 있는 모든 세포에는 작은 제물이라는 입자가 있습니다. 제물은 생물의 형태나 색 등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제물은 증식하거나 다른 세포로 이동할 수도 있어요. 그 때문에 정자나 난자 같은 생식세포엔 몸속의 체세포로부터 제물이 모여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체세포의 여러 가지 변화는 제물에 의해서 생식세포로 전달될 수가 있는 거죠. 다윈은 이리하여 몸의 모든 장소에서 생긴 변화가 생식세포로, 또 마찬가지로 부모에서 자식에게로 전달되는 메커니즘을 판게네시스라고 부른 겁니다. 예를 들면 제뮬이라는 입자가 부모의 체세포에 100이면 100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확실히 그 자손의 체세포 또한 100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이 제물이 몇 세대 뒤까지 효력을 가질 수 있는가라는 거죠. 다윈은 약 2대까지는 효력이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또한 절대로 인정할 수 없었던 획득 형질의 유전도 판게네시스설론 부정하지 못했죠. 판게네시스설에 의하면 체세포의 모든 변화가 유전되므로 획득 형질까지 자손에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유전학에선 체세포와 생식세포 사이엔 일체 관계가 없죠. 유전은 생식세포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게 상식입니다. 그러나 다윈 자신은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이 유전에 관해서 체세포와 생식세포가 완전히 무관하다는 것은 훗날 바이스만이 증명하게 됩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 판게네시스설은 성립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당시 일반적으로 융합설이 믿어졌던 것을 생각하면 유전이 혼합되지 않은 어떤 종의 입자에서 비롯된다고 알아차린 다윈은 역시 천재였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분명히 다윈 자신은 유전 메커니즘에 관해 올바르게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윈 진화론의 남은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과학자가 유전 연구를 진행해 온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24기가 되자 모건, 윌슨, 크릭 등에 의해 유전 메커니즘이 해명되게 됩니다. 이런 유전학 연구로부터 유전자는 유전이란 현상의 주역임이 확실해진 거죠. 도킨스가 말하는 것처럼 다윈은 진화론을 재창하는 중에 어느 날인가 유전자가 진화론의 주역이 되는 걸 예상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다윈의 진화론과 유전학의 관계를 모른다면 도킨스의 이기적인 유전자 이론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죠. 그래서 이어 유전 법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멘델의 발견. 유전이라는 것은 부모의 여러 가지 형질이 그 자신에게 전달되는 현상입니다. 판다의 새끼들은 판다가 되며 침팬지로부터는 침팬지가 태어나죠. 청어알은 모두 청어가 되고 이크라는 모두 연어가 되는 겁니다. 좀 더 과학적으로 표현하면 판다의 유전자는 판다가 되기 위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유전 정보가 틀림없이 정확하게 자손에게 전달되는 것이 유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유전이란 모든 생물이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유전 정보를 올바르게 자손에게 전달하는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 탄생 이래 약 100년 전까진
유전에 관한 법칙은 신비의 문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 문을 연 것은 오스트리아의 수사 그레고어 요한 멘델이었고, 그 열쇠는 멘델의 수도원 마당에서 7년간 걸쳐 관찰한 완두콩이었죠. 멘델의 연구는 황색 종자와 녹색 종자를 심어 각각 꽃을 피게 하고 인공적으로 교배시키는 일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생기는 종자의 색을 조사해봤더니 모두 황색이 되었죠. 몇 번 해보아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다음에 이 2대째의 종자를 심어 핀 꽃끼리 교배시키면 3대째는 황색과 녹색의 비율이 3대1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맨델은 완두콩 종자엔 종자의 색을 결정하는 어떤 인자가 있다고 생각한 거죠. 종자가 황색이 되는 인자를 A1, 녹색이 되는 인자를 A2라고 하면 처음 황색이 되는 종자는 A1, A1, 녹색이 되는 종자는 A2, A2의 인자를 가지게 되겠죠. 그럼 생식세포라 부르는 수술이나 암술은 보통 체세포와 달리 염색체가 반인 상태이므로 생식세포의 수술이나 암술엔 A1, A1인 곳은 반으로 갈라져 A1이 되고 A2, A2인 곳은 A2로 되는 겁니다. 이 A1을 가진 꽃자루가 A2인 암술과 수분하게 된다면 한 개의 세포가 되며 A1, A2가 되겠죠. 여기서 맨델은 A1이라는 인자가 A2라는 인자를 억제한다는 훌륭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황색이 되는 A1이라는 인자가 우성이고 녹색이 되는 열성 인자인 A2를 억제하므로 2대째의 종자는 전부 황색이 된다고 생각한 거죠. 다시 3대째에는 A1의 우성인자와 A2의 열성인자가 각각 나눠져서 수분되므로 A1, A1이 하나, A2, A2가 하나, A1, A2가 두 개가 생기는 겁니다. A1, A2는 A가 우성이므로 황색 종자가 되었죠. 그 결과 황색 종자는 3이고 녹색 종자는 하나가 된 것입니다. 멘델은 이 인자를 유전인자라고 불렀습니다. 이 법칙은 멘델의 법칙이라고 불리는데 멘델이 그의 생각을 발표한 1865년 이 발견의 중요성을 지적한 과학자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멘델의 법칙은 무려 35년 뒤인 1900년대 네덜란드의 드 프리스 등 세 사람의 연구자에 의해 재발견되게 되었죠. 이것이 과학사상에 유명한 멘델의 재발견인 거고요. 멘델의 위대함은 생물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형질 중에서 뚜렷이 구별할 수 없는 형질을 잘라버린 것입니다. 빨간 꽃과 하얀 꽃, 황색 종자와 녹색 종자라는 간단히 구별할 수 있는 형질을 골라 단순하게 통계 처리한 것이죠. 그때까지의 박물학적인 생물학에 통계학이란 수학을 도입한 이른바 생물 형질의 계량화에 성공한 것입니다. 한편 멘델이 발견한 것은 어디까지나 유전 법칙이며 유전 그 자체는 아니었죠. 그래서 멘델은 생물의 유전을 지배하는 것은 유전자라 부르지 않고 유전인자라고 불렀습니다. 유전인자가 유전자로 불리게 된 것은 멘델의 재발견에서 20년 뒤의 일입니다. 미국의 유전학자 토머스 헌트 모건은 초파리를 사용한 실험으로 유전인자가 염색체 상에 있는 걸 알아냈죠. 모건은 이 발견으로 1933년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모건은 초파리의 여러 가지 유전인자를 염색체 상에 있는 점으로 파악하며 그 염색체 상의 위치를 통계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래하여 유전인자가 뚜렷한 실체로서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졌죠. 멘델이 수도원 마당에서 완두의 종자를 뿌리고 나서 80년의 세월이 지난 겁니다. 그리고 이 유전학은 수학뿐만 아니라 화학과 물리학을 도입함으로써 유전자가 DNA라고 불리는 물질임이 증명되게 되죠. 다음은 이 멋진 발견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진짜 주역 DNA의 등장. 19세기 중엽
멘델에 의하여 시작된 유전학은 20세기에 들어서 비약적인 진보를 이뤘습니다. 과학자들은 유전자야말로 생물의 가장 기본적인 설계도임을 알아차린 거죠. 그리고 그 결과 유전자의 정체를 밝혀내는 격렬한 경쟁이 펼쳐졌습니다. 과학사상 가장 유명한 선두 다툼은 미국의 제임스 왓슨과 영국의 프랜시스 크릭이란 두 과학자에 의하여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유전자의 정체는 DNA라는 물질이었죠. 왓슨은 20살에 박사학위를 딴 수재인데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괴짜라고 여겨졌습니다. 한편 크릭은 재능과 능력이 있는데도 어떤 문제나 참견을 좋아하며 도저히 차분한 연구 따윈 할 수 없는 성격이었습니다. 33살이 되었지만 박사학위도 받지 못한 대기만성 타입의 전형이라 할 수 있었죠. 이 두 사람의 운명적인 만남이 영국 케임브리지에 있는 캐번디시 연구소에서 이뤄졌습니다. 이 두 사람에겐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 모두 유전자가 DNA라고 확신하는 것이었습니다. 왓슨과 크릭의 발견 이전에도 유전자가 DNA라는 것을 시사한 실험 결과가 몇 가지 나와 있었는데요. 그것도 나중에 와서 알아차린 것인지라 20세기의 반환점에선 유전자의 정체는 불명확히 썼죠. 이 왓슨과 크릭 두 사람이 자기들의 당초 연구 테마는 제쳐놓고 오로지 DNA 얘기에 열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매일 하는 일은 생철과 철사로 모형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모형이라고 해도 비행기나 자동차 모형이 아닌 DNA 모형을 조립하는 일이었죠. 그리고 그때 그들의 모형 제작에 중대한 힌트가 생겼는데, 첫 번째는 DNA를 구성하고 있는 염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DNA에는 아데닌, 티민, 구아닌, 시토신이란 네 종류의 염기가 존재합니다. 이 네 종류의 염기량을 조사해보면 아데닌과 티민의 양이 반드시 같아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구아닌과 시토신의 양도 똑같았죠. 이런 사실로부터 왓슨과 크릭은 아데닌과 티민이라는 염기가 언제나 한 쌍, 페어가 되어 결합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힌트는 DNA 결정을 X선 회절에 걸어 얻은 상이었습니다. 이 X선 회절 사진은 뚜렷한 DNA 두 개가 마주본 나선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걸 나타냈습니다. 이 두 가지의 힌트를 기초로 하여 1953년 2월 28일 두 사람은 이중 나선 구조를 가진 DNA 모형을 완성하게 된 것이죠. 멘델이 일찍이 유전인자라 부르고 모건이 초파리의 염색체상에서 발견한 유전자가 DNA임이 확정된 것입니다.